중국 사람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문화를 도둑질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고구려의 살수대첩에서 중국 수나라 백만 대군이 을지문덕 장군의 전략에 무너졌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중국이 아니라 고려에서 탄생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로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았죠. 천문학에서도 신라의 첨성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고구려의 별자리 기록은 중국보다 앞섭니다. 이런 업적을 알면 중국이 한국을 무시할 근거가 없죠. 크기만 자랑하는 중국이 진정 배워야 할 건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 문화적 깊이 아닐까요? 이제 진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토론토 대학교 제 사무실 창문 밖으로 가을 낙엽들이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후 강의를 준비하면서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었죠. 제 이름은 클레어 미첼 박사이고 지난 20년 동안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문명을 가르쳐 왔어요.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인류학자인데 이는 곧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을 뜻해요. 제 사무실 벽에는 연구 여행 중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일본의 고대 사원들, 태국의 활기찬 시장들, 그리고 중국 산맥 위로 펼쳐진 만리장성 사진들까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시계를 확인했더니 다음 수업까지 아직 30분이 남아있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제 학생인 리웨이가 저와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그는 제가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었고 항상 책을 한가득 들고 다니며 제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는 학생이었어요. 리웨이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노크를 했어요. 노트북을 품에 안고 특유의 친근한 미소를 띤 채로요. 미첼 교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난번 동아시아 문화적 영향에 대한 강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토론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는 노트북에서 문서를 열며 말했어요. 역사적 텍스트를 다룰 때 주로 중국 고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책이에요. 그가 말할 때 느껴지는 열정이 제 관심을 확 끌었어요. 그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은 물론 있었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제가 노트북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리웨이가 역사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학생이 문가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조용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대학원생 민지 김이었어요. 민지는 잠시 문가에 서서 듣다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미첼 교수님,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 대화에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물론이죠, 민지. 들어와 앉아요. 제가 사무실 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지는 태블릿을 꺼내 이미지를 담은 폴더를 열었어요.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할 때 그녀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체로 중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태블릿을 제게 돌려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고구려 무덤 벽화가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색깔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짙은 파랑, 풍부한 붉은색, 그리고 반짝이는 금색까지요. 이건 한국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천문 기록이에요. 중국에서 발견된 유사한 기록보다 더 오래됐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가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친 세월 동안 이런 한국 벽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디테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별과 별자리가 아주 정밀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관점만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민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도 동아시아를 변화시킨 나름의 풍부한 이야기와 업적, 혁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서구대학에서 종종 간과되곤 하죠. 그녀의 말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자부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전체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좁은 시각,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에만 집중된 렌즈를 통해 보고 있었던 걸까요? 리웨이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교수님. 중국인인 저조차도 한국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의 속국 중 하나였을 뿐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다시 학생이 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 덕분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네요. 제가 다시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통찰을 다른 학생들과 나눌 시간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더 균형 잡힌 강의 시리즈를 준비하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들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환해졌어요. 함께 강의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관점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모든 문화가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었죠.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 대화는 단순히 제 강의 방식만이 아니라 제가 동아시아 문명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미첼 박사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제가 수업을 끝내고 짐을 정리하던 중 민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어요. 진짜 놀라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하며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는데 그 이미지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화면에는 1500년도 넘게 된 벽화가 있었는데 색감이 여전히 생생하더라고요. 별과 별자리, 그리고 정교한 천문 기록들로 장식된 고대 무덤의 벽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고구려에서 나온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렸죠. 고대 한국 왕국 중 하나예요. 여기 있는 천문 기록들이 중국에서 발견된 비슷한 기록들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보이세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고대 예술가들은 별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일식, 해성, 그리고 다른 천문 현상까지도 세세하게 담아냈더라고요. 저는 인류학자로서 여러 고대 문명을 공부했지만 이렇게 초기 시기의 천문 기록이 이 정도로 정교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민지가 말을 이어가며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병 모양처럼 생긴 고대 석조 건축물이었어요. 이건 경주에 있는 첨성대라는 천문대예요. 신라시대에 세워졌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민지가 구조의 디테일을 확대해 보여주었어요. 돌탑은 모르타르 없이 쌓였는데도 거의 1400년 동안 버텼더라고요. 설계가 정말 대단하죠? 그녀가 설명했어요. 돌이 27층으로 쌓였는데 신라의 선덕여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12개의 기초돌은 1년 12달을 나타내고요. 심지어 창문은 특정 천문 현상과 완벽히 맞물리도록 설계됐대요. 하지만 민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고대 해상 무역로가 표시된 지도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며 말했어요. 백제는 해상 강국이었어요. 그들의 배는 일본과 중국까지 항해하면서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불교를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했죠. 지도에는 거미줄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무역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마치 고대 배들이 바람을 가득 담은 돛을 펄럭이며 귀중한 물건, 지식, 그리고 문화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상상되는 듯 했어요. 살수대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지가 고대 전쟁 애니메이션으로 화면을 전환하며 물었어요. 중국 수나라가 100만 명이 넘는 병사를 보내서 고구려를 침략하려고 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뛰어난 전략으로 방어했대요. 힘만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애니메이션에는 고구려 장군이 후퇴하는 척하며 중국 대군을 깊숙이 유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다 적군이 지치고 보급선이 늘어지자 장군이 살수강의 둑을 열어 적군을 물에 빠뜨리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100만 명이 넘는 병사 중에서 단 2700명만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한국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게 아니었어요. 민지가 말하며 더 많은 이미지를 꺼냈어요. 우리는 혁신의 선두에 있었어요.
금속 활자 인쇄는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도 먼저 개발됐어요. 그리고 이건 조선시대에 발명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예요. 그녀가 보여준 새로운 이미지들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한국 역사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줬어요. 놀랍도록 정교한 금속 공예품, 아름다운 도자기, 그리고 첨단 과학 도구들이었죠. 근데 왜 이런 역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여러 차례의 침략으로 많은 역사 기록이 파괴됐어요. 게다가 역사적인 서술에서 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자주 가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지를 다 보고 나서 저는 정말 겸손한 기분이 들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수년간 가르쳐왔지만 한국의 풍부한 과거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민지가 보여준 성과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천문학, 공학, 해상 무역, 그리고 군사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죠. 고마워요, 민지 씨.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정리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미첼 박사님.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민지가 교실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제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전과는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민지가 보여준 잊혀진 역사는 단순히 한국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과 혁신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다시 쓰는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제대로 맛본 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였어요. 비행기로 16시간을 날아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건 강철과 유리로 된 미로 같은 공항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엄청났어요. 아이스하키 경기장 10개를 이어붙인 정도라고 하면 상상이 되실까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핸드폰 주세요. 이민심사관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의 제복은 새파란색의 흰 광택의 단추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건넸고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제 앱들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위챗만 남기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제 소셜미디어 앱들을 하나하나 지우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마자 공기가 저를 뜨겁고 진한 국물 같은 벽으로 내리쳤어요. 뜨겁고 끈적하고 매연으로 잿빛이었죠. 눈이 따끔거렸고 입안엔 금속 맛이 느껴졌어요. 베이징에 온 걸 환영해주네. 하고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더 꽉 조였어요. 하얗던 마스크가 저녁이 되니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세 대가 그냥 지나치더니 겨우 한 대가 멈췄어요. 노란 택시는 먼지와 긁힌 자국으로 덮여 있었어요. 기사님은 창문 너머로 저를 훑어보더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불렀어요. 그거 정상 요금의 3배잖아요. 제가 서투른 중국어로 항의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더위 속에서 20분을 서 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러 세우고 그 요금을 받아들였어요. 호텔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도미노처럼 줄지어 서 있는 아파트들은 뿌연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에어컨은 여름 더위와 싸우느라 계속 윙윙거리고 있었고 그 더위는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방안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음식이 질려버려서 저녁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생기와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음식 카트에서는 맛있는 김이 피어오르고 가게 주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었으며 빨간 등불들이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편의점과 핸드폰 수리점 사이에 있는 작은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벽에 걸린 메뉴판엔 뜨끈한 만두와 면 요리 사진들이 있어서 저절로 군침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챘어야 했어요. 끈적거리는 테이블, 주방 근처를 날아다니는 파리들, 미지근한 차까지. 하지만 배고픔 때문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만두는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나왔고 껍질은 얇고 투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문제가 생긴 건 한밤중이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방은 놀이공원 회전목마처럼 빙빙 돌았고 저는 화장실로 간신히 기어갔어요. 아침이 되어서도 여전히 거기서 떨면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저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가 줬는데 거기서부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병원은 198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벽은 이상한 연두색이었고 형광등은 죽어가는 반딧불처럼 깜빡거렸어요. 환자들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영어를 못했어요. 보통 음식 주문하거나 길 물어볼 땐 충분했던 제 중국어 실력이 증상을 설명할 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어요. 의사는 빠르게 말을 쏟아냈고 제가 읽을 수 없는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결국 번역 앱을 통해 알아낸 건 현금 선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카드 결제는 불가능했어요. 4시간 동안의 혼란, 서투른 번역, 끝없는 대기 끝에야 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흥미로운 건물을 찍으려고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팔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제가 실수로 정부 건물을 찍었다는 거였어요. 그건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 후 3일 동안 제가 어딜 가든 누군가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은 남자는 제가 호텔을 나갈 때마다 나타났고 빨간 가방을 든 여자는 제가 들어간 식당마다 있었어요. 사진을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기기도 했어요. 제가 세워둔 연구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인터뷰 약속은 이유 없이 취소됐고 방문 허가를 받았던 자료실은 갑자기 보수 공사 중이라며 닫혀 있었어요. 심지어 호텔 방마저도 불안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물건들이 제가 두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저를 떠나게 만든 건 노트북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 누군가가 제 노트북을 열어서 파일을 살펴본 흔적이 있었거든요. 파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들여다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제 자신이 토론토에서 강의실과 교재를 통해 가르치던 중국과는 너무 다른 중국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중국은 강의에서 가르치던 중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통제된 사회였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동안 어두운 거리 위로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때로는 한 지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해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말이죠.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그곳에서 진짜 충격적인 여정이 시작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머리 위 형광등 불빛이 하얀 선으로 번져 보였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간신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뒤로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땐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에 누워 있었어요. 병실은 넓고 밝았고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로봇, 네, 진짜 로봇이었어요. 그 로봇이 소리 없이 바닥을 가로질러 가더니 깨끗한 수건을 옮기더라고요. 제가 떠나온 베이징의 좁고 어두운 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미첼 박사님. 밝은 목소리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김 박사입니다.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후에 깨달았어요. 김 박사님은 영어로 말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옷깃에 달린 작은 장치가 말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트럭에 치인 기분이에요. 제가 간신히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박사님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에서 겪으신 식중독 때문에 심하게 탈수 증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안전합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거든요. 간호사들은 조용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단순히 제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안부를 묻고 연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병원 음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흔히 생각하는 밋밋하고 맛없는 병원 식사가 아니라 세심하게 준비된 요리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식판이 나왔거든요. 항상 뜨끈한 밥 한 그릇, 알록달록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채소들, 그리고 소화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매일 영양사가 찾아와서 각 식사가 제 회복에 어떤 도움을 줄지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정말 놀라웠어요. 침대는 자동으로 움직여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조절됐고, 창문은 햇빛에 따라 스스로 색을 바꿨어요. 벽에 있는 스크린에는 제 활력 징후, 치료 일정, 그리고 의료팀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표시되었죠. 어느 날 오후 몸이 조금 나아지자 민지가 병문 안을 왔어요. 항상 그렇듯 태블릿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고대 역사 자료가 아니라 다른 걸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국의 의료 혁신에 관한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제가 화면을 보며 감탄하는 동안 민지가 말했어요. 한국 병원들이 AI를 활용해 암을 전보다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로봇이 사람의 손보다 더 정확하게 수술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기술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민지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사람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본 모든 첨단 장비들에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간호사인 선희가 제 팔을 잡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녀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며 제 불편함을 덜어줬어요. 청소 직원들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공손히 인사했으며 심지어 구내식당 직원들조차도 제가 커피보다 캐모마일 차를 더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줬어요. 어느 저녁 김 박사님이 조금 더 길게 얘기를 나누자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단순히 현대적인 혁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전통적 지혜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시대 왕실의 어이였던 허준과 그가 쓴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학서 중 하나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허준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를 치료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 철학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베이징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거기서는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치유받아야 할 사람으로 대접받았어요. 차이가 단순히 번쩍이는 장비나 깨끗한 병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의사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자기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일주일 뒤 퇴원할 때쯤 저는 관찰한 것들을 노트 한 권 가득 기록해뒀어요. 이건 단순한 병원 생활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경험이었죠. 제가 고대 한국의 천문학과 공학에서 배웠던 그 철저함과 혁신. 정신이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퇴원 서류에 서명하는 제게 선희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차 블렌드가 들어있었어요. 기운 차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그 작은 친절한 제스처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완벽히 담아내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설 때 제가 다리를 떨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기술 혁신과 인간적인 따뜻함, 그리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지혜가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완벽한 조화였어요. 남한산성을 꼭 가봐야 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고 병원에서 막 퇴원한 몸이라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에서 버스를 탔어요. 산으로 점점 더 올라갈수록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은 멀어져 갔어요. 가을 공기는 점점 더 상쾌해졌고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춤을 추었어요. 마침내 요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돌로 된 성벽이 끝없이 이어지며 산등성이의 곡선을 따라가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용이 능선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이 요새는 수백 년 동안 서울을 지켜줬어요. 민지가 저희가 대문을 지나가며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군사 건물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곧 나이 지긋한 가이드분이 저희와 합류하셨어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셨고 전통 한복을 입고 나무 지팡이를 들고 계셨는데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성벽이 산의 자연적인 모양을 따라가고 있죠. 지팡이로 선을 그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산 위에 단순히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산과 함께 건축을 했답니다. 제가 눈치챈 건 유럽의 성에서 봤던 직선으로 뻗은 벽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곡선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성벽은 땅의 기복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그래서 더 튼튼해 보였고, 공격하기도 더 어려워 보였어요. 단순한 돌로 보이는 성벽에 숨겨진 놀라운 공학이었어요. 여기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중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셨어요. 요새 안에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 돌길에 있는 홈들 보이시죠? 돌바닥에 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면 빗물을 모아서 지하 저장 탱크로 보내는 채널이에요. 이 요새는 포위당해도 10,000명이 몇 달 동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했답니다. 저는 오래된 돌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몇 세기 전에 이 홈들을 조각했던 장인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작업이 오늘날까지도 침식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인류학 수업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걸어가며 김 선생님은 요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병사들이 경계를 서던 자리, 불교 승려들이 평화를 기도하던 자리,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짜던 장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자리마다 역사 속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높은 지점 근처에서는 곡선형 처마가 달린 작은 건물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초기 경보소였어요. 김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병사들이 멀리 적의 움직임을 보고 연기로 낮에는 신호를, 밤에는 봉화를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안에 전국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고대판 문자 메시지 시스템이네요. 제가 말하자 민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거 맞아요.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처럼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일부였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때부터 이미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해가 질 무렵 요새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본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들과 오래된 사찰들이 같은 계곡 안에 어우러져 있었고, 이 요새는 그런 서울을 수세기 동안 지켜줬던 거였어요. 저기 봐요. 민지가 성벽의 일부를 수리 중인 공사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요새를 복원하고 있어요. 몇 세기 전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 작업을 해온 장인들의 가문이 몇 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들이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돌들을 조심스럽게 끼워 맞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과 지식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국은 원래부터 혁신가와 건축가의 나라였죠. 단지 옛날에는 반도체와 강철 대신 돌과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산을 내려오면서 이번 방문이 제 생각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요새는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도시였어요. 돌 하나하나가 목적을 가지고 놓였고 각도 하나하나가 계산되었으며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된 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창의성과 공학적인 기술이 예로부터 한국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김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 해는 지고 있었고 오래된 성벽은 저녁 햇살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전통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형광색 재킷을 입고 셀카봉을 든 현대의 등산객들이 병사들이 한때 순찰하던 자리를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한국처럼 이곳도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요새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내일이면 저는 토론토에 있는 제 교실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방문이 제 수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 요새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더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토론토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저를 반겼어요.
노트북을 세팅하면서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오늘은 그냥 또 다른 강의가 아니었거든요.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제 관점을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날이었어요. 강의실은 빠르게 학생들로 채워졌어요. 맨 앞줄에 앉아 이미 노트를 펼친 리웨이가 눈에 띄었고 중간쯤 앉아있던 민지가 격려의 미소를 지어줬어요. 300명의 학생들로 북적이는 강의실은 각자 노트북과 태블릿 화면에서 비춰지는 불빛으로 생기가 넘쳤어요. 오늘은요, 제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말을 꺼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첫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거대한 화면에 고구려 고분 벽화의 화려한 그림이 나타났어요. 선명한 색감의 고대 벽화가 강의실 뒤편을 가득 채웠죠. 여기 별들 보이시죠? 제가 천장에 그려진 별자리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1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천문 관측 자료들이에요.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비슷한 기록들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거죠. 몇몇 학생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정교한 별자리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는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해가며 강의를 이어갔어요. 화면에는 경주에 위치한 첨성대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벽 모양의 돌탑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뚝 서 있었죠. 이건요, 제가 설명했어요. 7세기에 세워졌어요.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암흑기에 있을 때 한국 과학자들은 별과 행성을 놀라운 정밀도로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미첼 교수님, 왜 우리는 이런 업적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질문을 반겼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가끔 우리는 역사를 특정한 시각에서만 보게 돼요. 저 역시 오랫동안 그랬어요. 중국의 영향을 중심으로만 봤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고대 해상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단순히 영향을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왔어요. 여기 파란 선들 보이시죠? 이게 백제의 해상 무역로예요. 백제의 배들은 기술,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다를 통해 전파했어요. 제가 한국의 혁신적인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하며 글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설명했어요. 또 세계 최초의 군사용 잠수함인 거북선이 16세기에 이순신 장군에 의해 발명된 이야기까지 들려줬어요. 예시 하나하나를 들 때마다 학생들의 이해가 저처럼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고대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어가며 더 최근의 성취들을 언급했어요. 첨성대를 세웠던 그 혁신의 정신이 지금은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거대한 침략을 막아냈던 그 끈기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이끌고 있는 거죠. 리웨이가 씩씩대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평생 중국 역사를 공부해왔지만 이런 한국의 업적들에 대해선 몰랐는데 이것들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요. 누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지에 관한 거예요. 오랫동안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목소리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강의의 마무리로 제가 최근 다녀온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회복했던 최첨단 병원, 웅장한 남한산성, 그리고 현대적인 서울의 활기찬 거리들까지요. 한국의 이야기는요, 고대 천문대부터 현대 디지털 기술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혁신의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받아들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문화적 독창성을 지켜온 이야기죠. 학생들의 몰입한 표정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역사적 오해를 바로잡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풍요롭게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알렸어요. 한국의 기술적, 문화적 성취가 일본과 주변 국가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거예요. 학생들이 가방을 정리하며 강의실을 떠날 준비를 할 때 몇몇은 남아서 질문을 이어갔어요. 민지가 제 강단 쪽으로 다가와 밝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첼 교수님.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강의 자료를 챙기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역사에 대한 제 이해를 바꾼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까지도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더 온전히 공유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아시아의 풍부한 역사를 더 완전하게 그려내는 거였죠. 사무실로 걸어가며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진정한 이해란 단 하나의 시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